1979년 10월 26일 금요일 밤,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바깥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만찬이 한창이었습니다. 대통령 박정희, 그의 곁에는 경호실장 차지철,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저녁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7시 41분, 단 한 발의 총성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두 동강 냈습니다. 김재규가 먼저 차지철을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대통령 박정희의 가심에 총구를 겨눴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박정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18년간 대한민국을 철권으로 통치했던 남자,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꿈꿨던 그 남자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부하의 총에 맞아 쓰러진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경호원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재규는 혼란 속에서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안가 안에 남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이 죽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밤이 시작된 것입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빠르게라는 말이 무색하게 처음 1시간 동안은 완전한 혼돈이었습니다. 누가 지휘권을 갖는가? 계엄령은 언제 선포하는가? 군 최고 지휘관은 누구인가? 총리는 어디 있는가? 아무도 답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한 명. 그 사람은 그 순간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두환. 당시 계급은 소장, 직책은 국군 보안사령관. 대한민국 육군 서열로 따지면 그날 밤 그 방에 있어야 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서열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아니면 미국 대사관? 수십 년 동안 이 질문은 금기였습니다. 기록은 지워졌습니다. 증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먼지 속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흔적을 따라갑니다. 전두환을 이해하려면 먼저 국군 보안사령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낯설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군인들을 감시하는 군인들, 즉 군 내부의 비밀경찰이었습니다. 보안사는 군 장교들의 사상과 동향을 감시했습니다. 누가 불만을 품고 있는지, 누가 야망이 있는지, 누가 외부 세력과 내통하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전두환은 1979년 3월 이 조직의 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대한민국 군부의 모든 약점과 비밀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그는 1931년 경상남도 합천 출생입니다. 육군사관학교 11기. 같은 기수에는 노태우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기생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회라는 비밀 사조직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회.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모든 실이 여기서 뻗어나옵니다. 하나회는 1963년경 결성된 육사 출신 장교들의 비밀 결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친목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군내 요직을 서로 챙겨주고 정치적 영향력을 함께 키워가는 파벌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내내 이들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밤 드디어 그 세력이 빛을 발할 순간이 왔습니다.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서 가진 권한은 명목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직속이었지만 합참의장보다 서열이 낮았고 작전 지휘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정보, 그리고 네트워크. 박정희가 죽은 그 순간 합참의장 정승화는 어디 있었을까요? 계엄사령관은요? 국방부 장관은요? 그들은 모두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휘체계가 무너진 그 짧은 시간, 전두환은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빠르게. 훗날 전두환 측 인사들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보안사령관으로서 당연히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암살된 사건의 수사권이 왜 보안사에 있습니까? 그것은 원래 검찰의 일이고 경찰의 일이며 만약 군이 개입한다면 헌병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그 순간 수사권을 자신이 가져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이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오랫동안 이 질문과 씨름해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그날 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밤이 그 형태로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순간을 대비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체스판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오후 7시 41분, 청성. 오후 8시, 전두환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혹은 그가 먼저 전화를 겁니다. 기록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입니다. 공식적으로 전두환이 그날 밤 가장 먼저 접촉한 군 인사는 당시 제1공수 특전여단장 및 수도권 주요 부대 지휘관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은 단 한 통의 전화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상대는 노태우였습니다. 노태우, 전두환의 육사 동기, 하나 외의 또 다른 핵심. 당시 그는 제구보병사단장으로 전방에 있었습니다. 전선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리고 그 사단은 수도권으로 이동하기에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통화 이후 노태우의 행동은 명확합니다. 그는 즉시 부대를 장악하고 전두환의 다음 행동에 완벽하게 발을 맞춥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것처럼. 그날 밤 자정을 넘기면서 전두환은 대통령 시해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 자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계엄사령관 정승화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두환 스스로 그 자리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수사의 방향은 전두환이 결정하게 됩니다. 누구를 조사할지, 누구를 보호할지,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 어떤 정보를 묻을지. 그리고 그로부터 47일 후 12월 12일 전두환은 다시 한번 역사를 바꾸는 행동을 합니다.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불법으로 체포하는 군사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훗날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불리게 되는 그 사건. 그것은 10월 26일의 밤에 이미 시작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12월 12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10월 26일 총성이 울린 그 순간 전두환이 들었던 전화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화기 너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단순한 상황 보고였을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준비된 시나리오의 첫 번째 신호였을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그 밤,
전두환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47일간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전두환이 어떻게 수사권을 무기로 삼아 군내 반대 세력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는지, 그리고 하나회가 어떻게 대한민국 군부를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장악해 나갔는지, 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총성이 울린 그 순간부터 전두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공백을 메우는 것.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이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장. 이 직책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이 만들어낸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시해라는 전례 없는 사건 앞에서 아무도 명확한 수사 주체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혼란의 틈을 파고들어 그는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 정승환은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전두환을 막으려면 또 다른 혼란을 만들어야 했고, 이미 대통령이 죽은 상황에서 군내 갈등까지 터지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김재규와 그의 공모자들을 겨냥한 수사였습니다. 김재규는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윤곽은 명확했습니다. 빠르면 며칠, 늦어도 몇 주 안에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수사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은 대한민국 군의 모든 정보가 흘러드는 중심점이 됩니다. 누가 그날 밤 어디 있었는지, 누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전두환은 그 모든 정보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씩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사람은 제거해야 한다. 이 사람은 지금은 놔도 돼. 나중에 쓸 수 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사 작업이었습니다. 그 47일 동안 전두환 주변에는 항상 같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황영시, 유학성, 차규원. 이들은 모두 하나회 멤버였습니다. 겉으로는 각자의 직책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공식 채널이 아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보안사 청사 안의 작은 방, 혹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식당.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다음 권력 지형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장 큰 걸림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는 하나회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통 군인이었고 쿠데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두환의 권력 확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정승환은 전두환을 다른 직책으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내리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전두환은 그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47일이 아닌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1979년 12월 12일 수요일 저녁.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배담하고 가장 무모하며 가장 성공적인 군사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6시, 전두환은 보안사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라고 부를 수도 없는 짧은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정승화를 체포한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미 모두가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보안사 요원들이 정승화를 연행한다. 동시에 하나회 소속 지휘관들이 수도권 핵심 부대를 장악한다. 육군본부, 국방부, 그리고 청와대 인근 지역을 통제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완료되기 전에 어떤 반격도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직 계엄사령관, 즉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적 권한을 가진 인물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역사를 바꾸는 것이고 실패하면 군사반란죄로 총살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직접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노태우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노태우는 이미 서울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구사단 병력과 함께. 공식 명령서는 없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허가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무단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명령서보다 총구가 더 강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보안사 요원들이 정승화의 공간에 들이닥쳤습니다. 정승화는 저항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승화의 경호원 한 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그 순간 이것은 더 이상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매우 실제적인 전쟁. 같은 시간 서울 곳곳에서 하나회 소속 부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섰습니다. 전화선이 끊겼습니다.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됐습니다. 합참의장은 자신의 방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가 됐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정승화가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규하는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의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새 최규하를 설득했습니다. 아니, 압박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새벽 4시, 최규하는 결국 사후제가를 했습니다. 총구 앞에서 도장을 찍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2월 12일 밤이 밝아오면서 대한민국의 권력지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통군부는 무너졌습니다. 하나회가 군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이제 막을 자가 없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국민이었습니다. 1980년 봄, 대한민국 국민들은 믿었습니다. 18년 유신 독재가 끝났으니 이제 민주주의가 올 것이라고. 대학가에는 축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학생들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계엄 해제하라. 민주 헌법 만들어라. 구호 소리가 서울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그 봄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그에게 그 거리의 함성은 위협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질수록 군부 통치에 대한 정당성은 흔들렸습니다. 전두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주화의 봄을 짓밟는 것, 그것도 아주 빠르게, 아주 단호하게. 1980년 5월 17일 자정,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동시에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대학이 폐쇄됐습니다. 정치인들이 연행됐습니다. 김대중도 그날 밤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5월 18일 아침, 광주에서 무언가 시작됐습니다. 전남대학교 정문 앞, 공수부대원들이 학생들을 가로막았습니다.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은 진압봉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열흘간 벌어진 일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공수부대는 학생만이 아니라 시민을 향해서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나온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퇴근하던 직장인이 끌려갔습니다. 구경하던 고등학생이 쓰러졌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저항했습니다. 총이 나왔습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발포했는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 165명.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실제 숫자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봅니다. 행방불명자들은 아직도 일부가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그 열흘 동안 서울에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압을 명령했습니다.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을 지키던 마지막 시민군이 계엄군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광주는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침묵이었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전두환은 그해 9월 대통령이 됩니다. 타웃 한 발 쏘지 않고 국민 투표도 없이 체육관 선거라 불리는 간접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된 나라의 어느 도시에는 아직 땅 속에 묻지 못한 아들과 딸을 기다리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10월 26일의 총성, 11월의 침묵, 12월 12일의 반란, 그리고 이듬해 봄의 피.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의 출발점에는 저 유명한 첫 번째 전화가 있습니다. 전두환이 소화기를 들어올린 그 순간, 그 2분이 수백 명의 목숨을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전화의 또 다른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너머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놀랍게도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DC는 새벽이었지만 CIA 한국 담당 요원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다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2010년대 들어 미국 국민문서기록관리청에서 부분적으로 해제된 외교 전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들 속에는 당시 주한 미국 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과 국무부 사이에 오간 전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놀랍습니다. 미국은 12월 12일 군사반란이 일어나기 전 전두환의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일부가 검게 지워진 채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전두환이 무엇을 하려는지 의심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막을 수 없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막지 않은 것인지, 막을 수 없었던 것인지.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광주입니다. 1980년 5월, 전두환이 공수부대를 광주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권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존 위컴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컴은 한국군의 광주 투입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광주 진압을 묵임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니, 많은 역사가들은 묵인 이상이었다고 봅니다. 위컴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들쥐처럼 지도자를 따른다. 광주에서 시민들이 죽어가는 동안 미국 장성이 한 말입니다. 이 발언은 1980년 당시 미국의 한국 정책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미국은 전두환을 용인했을까요? 냉전. 이 두 글자가 모든 것을 사명합니다. 1979년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해입니다. 이란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친미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민주주의보다 안정, 인권보다 반공. 그것이 카터 행정부의 실제 선택이었습니다. 전두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미국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나는 반공이다. 나는 친미다. 나는 한반도를 안정시킬 수 있다. 미국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2013년 한국 국회 청문회에서 한 역사학자가 증언했습니다. 10월 26일 밤 전두환이 미국 측 연락관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 접촉이 어떤 형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 미국의 행동 패턴은 전두환의 시나리오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증언은 공식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조용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의 수신자. 어쩌면 그것은 노태우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전에 더 멀리, 더 강력한 곳으로 먼저 연결된 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는 두 종류의 침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조용한 침묵,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침묵. 12월 12일과 5월 18일에 관한 기록들은 두 번째 종류의 침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김계원. 김계원은 1979년 10월 26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총에 맞는 순간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는 그날 밤의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누가 어떤 연락을 취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하지만 그는 수십 년간 침묵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회고록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말을 아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몇 가지 진술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진다.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2000년대 초였습니다. 전두환이 아직 살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 박선호. 박선호는 당시 중앙정보부 의정과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안가에서 직접 총을 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재판에서 비교적 상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에는 이상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린 직후 안가 안팎에서 이루어진 통신에 관한 부분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채워졌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엄청난 사건 직후에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인물, 장태환. 이 이름은 다릅니다. 장태환은 당시 수도 경비사령관이었습니다. 12월 12일 당일 밤, 그는 전두환의 반란에 맞서 싸운 몇 안 되는 군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병력을 집결시키고 전두환 세력에 맞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립됐습니다. 하나회 소속 지휘관들이 하나씩 전두환 쪽으로 넘어가면서 장태환은 혼자 남았습니다. 결국 무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태환은 이후 체포됐습니다. 강제 예평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여러 부대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지휘관들이 하나같이 이미 전두환의 편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 중 상당수는 내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전두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지시를 받은 상태. 12월 12일은 즉흥적인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된 작전이었습니다. 네 번째 인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증인. 그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명으로 공개 증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6년 한 역사 연구팀이 전직 보안사 요원과 나눈 인터뷰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녹취록은 공식 출판되지 않았지만 일부가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10월 26일 밤 전두환이 보안사 청사에 도착한 직후 그는 두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태우, 두 번째는 당시 미 8군 내 한미연합사령부 소속의 미국 측 연락장교였다고 합니다. 이름은 여전히 검게 지워진 채입니다.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그날 밤의 전화는 단순한 군사적 쿠데타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 차원에서 사전에 조율된 권력 이양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 큰 질문이 남습니다. 1995년 11월, 대한민국을 뒤흔든 뉴스가 터져나왔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12월 12일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 그리고 재임 중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다는 것, 그것도 두 명을 동시에. 전두환은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 법원의 심판은 받지 않겠다. 전직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 속에는 오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믿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자신은 안전하다는 믿음.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 전두환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노태우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밖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광주 출신 시민들의 눈물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16년을 기다린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전두환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된 직후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합의하에 전두환과 노태우는 특별 사면됩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서울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그 말을 들은 광주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용서를 베푸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전두환의 삶은 기묘한 것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고급 주택가에 살면서 골프를 치면서 29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수십 차례 재산 조사를 벌였습니다. 차명 계좌, 은닉자산, 가족명의 부동산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중 상당 부분은 그가 죽을 때까지 환수되지 못했습니다. 2017년 전두환은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그 회고록에서 그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신부에게. 전두환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치매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시기에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골프장에서 동료들과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이 사망했습니다. 향년 90세. 국가장례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조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그날 아무 논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많은 것들이 영원히 묻혔습니다. 첫 번째 전어의 완전한 진실, 미국 측과의 사전 교감의 실체, 하나회 내부의 구체적인 모의 내용, 12월 12일 당일 밤 사라진 통신 기록들. 하지만 역사는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기록원 어딘가에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서버 어딘가에는 아직 검게 지워진 전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그날 밤 전두환이 들었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다음 장,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의 대한민국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날 밤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왔는가?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국민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동시에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979년, 1980년, 그 밤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 아주 비슷한 리듬으로 울립니다. 그날 밤 계엄은 국회의 표결로 단 몇 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1979년과는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군인들은 물러섰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번에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가능했던 이유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2024년에도 누군가는 계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 선택지가 아직도 서랍 안에 들어 있었을까요? 그 답은 1979년 10월 26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두환이 그날 밤 전화기를 들었을 때 그는 단순히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청구로 민주주의를 멈출 수 있다는 선례. 국민의 뜻보다 군의 총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선례. 그리고 그 선례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사면됐습니다. 29만 원을 들고 골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역사는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혹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1979년 10월 26일 밤, 박정희가 쓰러진 직후 전두환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전화는 노태우에게 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혹은 그와 동시에 미국 측과의 어떤 형태의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그 교감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의 빠른 대응이었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전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화를 걸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회라는 조직, 보안사라는 권력 기반, 냉전이라는 국제 정세, 그리고 공백의 순간을 기다리는 인내.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 그 이분이 대한민국의 10년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광주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당시 희생자들의 이름이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린 이름들이 많습니다. 17, 18, 19. 그들은 전두환의 첫 번째 전화가 무엇이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회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냥 거리에 나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흘린 피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채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부채. 전두환은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심판은 법정이 끝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책 속에서, 기록물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의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될 때마다 첫 번째 전화의 완전한 진실은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화가 무엇으로 이어졌는지는 압니다. 반란으로,
학살로, 독재로, 그리고 오랜 침묵으로. 그 침묵을 깨는 것, 그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두환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들었던 전화기의 울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울림이 완전히 멈추는 날은 우리가 그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기억하고, 그리고 완전히 넘어선 날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